중세에는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정말로 가혹했습니다. 작은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날씨, 수확, 그리고 영주의 호의에 의존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변화했고 인간의 생명은 연약했으며 질병에 자주 맞설 수 없었고 흉작은 마을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자연과 인간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농민들이 빵이 부족해지지 않고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매일 보여야 했던 창의성과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민 경제는 계절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들판, 축사 또는 숲에서의 작업으로 채워졌습니다. 긴 겨울 개월 동안에는 여름과 가을 동안 보존한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모든 곡물, 녹색 잎사귀 또는 나무 조각을 신중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교회 축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 필요에 의해서도 결정되었습니다. 충분한 음식을 얻고 거주지에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의학 지식이 약초학 수준에 불과했던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방법들은 고풍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음식 건조와 절임, 발효, 꿀 활용이나 소규모, 양조 맥주.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으로 돌아가는 방식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각각이 기근, 전쟁,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서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도왔던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경험의 조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잠시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냉장고 없이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 나무가 귀했을 때 연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또는 밀랍 촛불이 사치품이었을 때 무엇으로 불을 밝혔는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각 계절들 사이를 여행하며 기술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주목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실용적이고 다른 것은 맛있으며 또 다른 것은 놀랍도록 시적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풍경에서 생계를 얻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의 지식과 창의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이 채널이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운영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 들으시면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잊혀진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태어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세의 전황인은 기후 불안정의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기근들, 전염병, 그리고 전쟁들이 풍요로운 해들과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마을들은 성이나 수도원의 그늘에 펼쳐져 있었고 농민들은 세금, 부역, 축일 아래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목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풍경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습한 초원, 깊은 숲, 긴 겨울과 짧은 여름. 게다가 날씨도 변했습니다. 12세기의 따뜻한 기후는 소빙하기라고 불리는 더 추운 시기로 바뀌었고, 이는 얼어붙는 봄, 비가 많이 오는 여름, 그리고 빈약한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빈 자루를 들고 돌아온 해에도 살아남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회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민들은 토지, 소유주, 그리고 교회 법에 얽매여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공동체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삶은 종소리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대림절부터 추수까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존 기술이라고 부르는 많은 기법들을 당시에는 삶의 당연한 부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왜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실용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창의성과 연대의 이야기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중세 농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수확부터 다음 여름까지 충분한 음식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 없이 사람들은 전체 방법의 범위를 알아야 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방법은 건조였습니다. 곡물, 콩류, 과일은 헛간이나 햇빛 아래 펼쳐져서 대부분의 수분을 잃을 때까지 건조되었습니다. 고기와 생선도 불 위나 지붕 아래 매달려 건조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염장이었습니다. 고기, 채소 또는 생선 조각들이 소금에 담겨졌습니다. 소금은 물을 빼내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때로는 염장 후에 고기를 훈제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속성과 맛을 더했습니다. 훈제는 겨울 준비의 일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돼지 옆구리와 소시지들이 건물 안에서 지속적인 연기에 매달려 있었고, 이는 고기에 특징적인 어두운 색조를 주고 부패 과정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소금물에 절이는 것이었습니다. 양배추, 오이, 심지어 콩도 소금물과 향신료에 절여져서 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농민들은 콩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나 거위를 자신의 기름에서 천천히 끓이고 고기를 뜨거운 라드로 점토 용기에 부었습니다. 지방이 고기 조각들을 밀폐하고 공기 접근을 막았습니다. 달콤한 버전의 지속 가능한 저장품은 과일 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사과, 배, 자두는 차가운 통풍에서 건조되거나 꿀에 담겨졌습니다. 꿀 속의 과일 조각들은 긴 달 동안 저장될 수 있었고 환영받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발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곡물로는 맥주를 만들고 과일로는 즙을 짜서 발효시켰으며 통에서는 신양배추가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이 서리를 가져올 때 농민들은 자연 추위를 활용했습니다. 우유나 고기가 든 냄비를 우물, 동굴 또는 얼음으로 채워진 구덩이에 저장했습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봄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급된 방법들 외에도 농민들은 다른 아이디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겨울이 서리를 가져오는 상한 지역에서는 고기나 우유가 든 양동이를 직접 얼음 같은 공기에 노출시켰습니다. 자연 냉각이 즉석 냉동고처럼 작동했습니다. 라드와 소금 용화에게는 로즈마리, 타임, 월계수 IP 같은 향기로운 허브들이 추가되었는데 이들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맛을 개선했습니다. 보존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고 북유럽에서는 꿀이나 수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성공은 세심한 작업에 달려 있었습니다. 건조와 훈제는 공동체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갈고리에 걸고 생선을 소금에 절이거나 과일을 실에 꿰었습니다. 여성들은 연기의 온도를 지켰고 남성들은 불에 나무를 넣었으며 아이들은 나무를 날랐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리듬은 저장품뿐만 아니라 긴 겨울 동안
가득 찬 식료품 저장실만큼 중요했던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세에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잔치 후에는 뼈를 끓여서 육수를 만들고 남은 빵은 빵가루로 말렸으며 잘라낸 베이컨 조각들은 수프에 넣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모든 작은 조각을 활용하는 이 능력은 생존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장들에서는 이러한 기본 규칙들이 다른 기법들, 예를 들어 포티지, 소맥주라고 불리는 발효 음료 또는 들판 찌꺼기 수집로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중세 오두막에 들어간다면 불 위에 매달린 큰 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포티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끓인 진한 수프나 죽이었습니다. 보존된 요리법에 따르면 냄비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이 들어갔습니다. 양배추, 리크, 양파, 마늘, 당근, 녹색 잎사귀, 허브. 농민들은 포티지에 빵 조각이나 보리를 자주 넣어서 요리를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는 귀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농민들은 왕처럼 느꼈습니다. 포티지의 큰 장점은 계절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신선한 허브를 포함했고 겨울에는 말린 콩류, 양배추 또는 뿌리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족이 들판에서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는 뜨거운 진한 수프 한 그릇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솥에 남겨두고 다음 날 다른 재료들과 함께 다시 데웠습니다. 어떤 포티지는 몇 주 동안 계속 끓여졌는데 이는 맛과 영양가를 높였습니다. 포티지는 또한 공동체 요리로 기능했습니다. 수확기에는 큰 솥이 종종 들판으로 이동했고 여성들이 일꾼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노인과 병자에게 포티지가 든 냄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별 가족들이 자신들만의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종종 서로 도왔습니다. 특히 기근 시기에 포티지가 끓는 동안 가족은 난로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수프 한 그릇은 세대를 연결했고 농민 생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농민들이 고대의 찌꺼기 수집 관습 덕분에 어떻게 저장품을 보충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밝혀낼 것입니다. 포티지는 무수한 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간에는 콩류, 순무, 양파만 사용했고 부활절에는 달걀을 추가했으며 결혼식에는 닭이나 오리 조각을 넣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기장과 메밀을 냄비에 넣었고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는 병아리콩과 렌틸콩을 섞었습니다. 오래된 연대기 작가들은 주부들이 축제일의 사제 방문을 위해 최고의 포티지를 만들기 위해 경쟁했다고 기술합니다. 14세기의 한 노래는 포티지를 그릇 속의 빵과 위로라고 부르며 숟가락을 주는 자가 생명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자신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쐐기풀과 어린 잎사귀를 모아서 어머니들이 봄 포티지를 걸쭉하게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는 들판으로 나가서 수확 후 남은 것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대 클리닝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확이 끝나갈 때 들판은 결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랑 사이에 바구니와 손으로만 무장한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클리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즉, 수확팀이 땅에 남겨둔 이삭과 열매를 모으러 갔습니다. 이 전통은
성경적이고 지역적 법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3세기 영국 연대기에 따르면 글리닝은 큰 농부들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글리닝은 곡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곡물 수확 후에는 완두콩, 콩, 올리브, 과수원의 사과나 배, 숲에 남은 견과류를 모으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포도원, 올리브나무, 밤나무, 과수원의 찌꺼기들은 귀중한 영양소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글리너들이 한 귀족 영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떨어진 과일을 모았습니다. 이 관습은 또한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들은 보통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만이 글리닝할 수 있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음식의 균등한 분배를 보장했습니다. 글리닝은 이렇게 사회보험으로 기능했습니다. 궁핍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농민들은 규칙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글리닝에는 낫이나 갈고리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수집이 도둑질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집자들은 농부들이 가축을 들판에 놓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글리닝 시즌은 환영받는 삶의 다채로움이었으며 특히 오랜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면서 동시에 가족이 살아남도록 도왔던 여성과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고 자선단체를 위해 팔리지 않은 음식을 모으는 현대적 이니셔티브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이러한 글리너들이 살았던 집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리닝 관습은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들판에 무언가를 남겨두라는 성경적 명령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일부 영지에서는 글리너 여성들이 해 뜨기 전에 들판 가장자리에 모여 기도한 후 조용히 일항으로 흩어졌습니다. 각 가족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의 경계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법은 심지어 글리너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곡물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정했습니다. 보통 손에 들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글리닝 동안에는 수집의 리듬을 정하고 일꾼들을 격려하는 노래들이 불려졌습니다. 시즌 후에는 발견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연대의 행위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 완전히 잊혀지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의 찌꺼기들이 종종 가정용 거주지와 같은 오두막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집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중세 농민의 오두막은 작았지만 정교했습니다. 벽은 나무 기둥과 판자로 지어졌고 그 사이에는 가지나 막대기들이 엮어졌습니다. 소위 와틀와틀입니다. 이 엮어진 것은 진흙, 집, 소똥을 섞은 혼합물인 덕으로 발랐는데 이것이 마른 후에는 견고하지만 숨쉬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은 집, 호밀집 다발, 갈대로 덮었거나 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생울타리나 낮은 벽이 마당을 둘러싸고 가정을 동물과 바람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오두막의 바닥은 다진 진흙으로 짚이나 갈대를 뿌린 것으로 이는 연중 몇 번 교체되었습니다. 연기는 지붕의 구멍을 통해 나갔는데 굴뚝은 나중에야 널리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벽과 석가래가 연기에 흠뻑 젖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역설적으로 연기는 나무 구조를 보존하고
해충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종종 한방에서 가축과 함께 살았는데 특히 겨울에는 동물의 천이 난방에 기여했습니다. 건설에는 지역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목조 구조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오두막을 확장하거나 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추가 구역을 증축했습니다. 우연히 충분한 돌을 구할 수 있으면 벽의 하부는 돌로 쌓았는데 이는 습기에 더 잘 견뎠습니다. 수확 후에 사용하지 않은 집 줄기들은 지붕 수리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한 시기에 농민들은 나중에 설명할 생울타리도 활용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어떻게 저장품을 땅속에 보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와트랜더브 기법은 보이는 것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목수들은 먼저 틀에 무거운 참나무 기둥들을 박고 그 사이에 가는 지지대 스테부스를 박았습니다. 지지대들 사이에는 개암나무, 오리나무 또는 진달래에 가는 가지들을 엮어서 촘촘한 격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와틀은 진흙, 자갈, 잘게 썬집, 동물 털을 섞은 혼합물인 덧으로 발랐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말갈기를 추가하면 응집력이 개선되었고 양봉에 사용되는 꿀은 가소성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른 후에는 표면에 석회 칠료인 라이머시 리메워시를 발랐는데 이는 벽을 비로부터 보호하고 약한 살균제 역할을 하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와트랜더브는 벽돌보다 더 나은 단열을 제공했고 놀랍도록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7세기 된 보존된 패널들을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기능성 외에도 오두막 건설은 사회적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건설 시에는 이웃들이 모여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완성 후에는 석회 회반죽이 정기적으로 새로 발라졌고 지역 전통에 따라 황토나 붉은 장식으로 칠해졌습니다. 내부 공간은 종종 가축사에서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가지 칸막이로 나뉘었습니다. 가구는 소박했습니다. 나무 벤치, 테이블, 곡물 상자, 나무 숟가락. 그럼에도 집은 집이었습니다. 들보에는 허브다발이 걸려 있고 출입구 위에는 악령을 쫓는 십자가가 있었으며 구석에는 성상이 있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난로의 연기와 허브의 향기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찾으러 지하실로 갈 시간이 되면 그것은 단지 몇 걸음 거리였습니다. 농민들이 1년 내내 채소와 뿌리 채소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지하 저장고, 뿌리 저장고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파인 구덩이나 돌이나 나무벽을 가진 작은 방들로 종종 가지로 보강되었습니다. 내부에는 건조를 늦추는 일정한 온도와 높은 습도가 있었습니다. 당근, 순무, 비트, 파스닙, 그리고 다른 뿌리 작물들은 서로 닿지 않고 썩기 시작하지 않도록 모래나 진흙층에 저장되었습니다. 수확 시기에 농민들은 이것들을 밭에서 꺼내고 시들게 한 후 땅속에 어둡고 차가운 굴에 저장했습니다. 곡물과 씨앗을 위해서는 다른 건물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헛간에는 매달린 저장함이나 나무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설치류가 접근할 수 없도록 기둥 위에 작은 곡물 창고를 지었고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목적을 위해 땅에 묻힌 점토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말린 허브와 과일은 천장 아래 들보에 매달린 다발로 저장되었습니다. 뿌리 저장고는 너무 중요해서 전쟁이 위협할 때 사람들이 방어하려고 노력한 첫 번째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저장은 음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장고 내부에는 맥주, 와인, 사과,
사이다도 상하지 않도록 보관되었습니다. 건조한 구석에는 다음 파종을 위한 씨앗 자루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겨울 동안 가족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확보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러한 지하 식료품 저장실의 건설과 유지에 참여했고,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작물을 제대로 선택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전해졌습니다.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또 다른 핵심적인 생존 요소, 소맥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뿌리 저장고는 단순한 땅의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거운 점토나 사암이 자연적으로 단열하도록 비탈에 파내어졌습니다. 저장고는 종종 두 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주 가져와야 하는 것들을 위한 상층과 장기 저장을 위한 하층, 짧은 계단과 나무 무늬 입구를 보호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뿌리뿐만 아니라 발효 용기들도 보관되었습니다. 신양배추 통, 물에 절인 정무, 메도바인 용기, 다음 빵 반죽을 위한 스타터가 든 그릇, 폭풍이 몰아칠 때 저장고는 번개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저장고는 또한 공유된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여성들은 그곳에서 서로 잼 레시피를 전하고 남성들은 영주의 눈으로부터 허브 다발을 숨겼습니다. 잘 지어진 저장고 덕분에 가족은 굶주리지 않고 겨울을 버틸 수 있었고, 파종과 잔치에 유용한 저장품으로 봄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물이 항상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오폐수나 동물 찌꺼기로 오염될 수 있었고, 가을은 비 후에 탁해졌습니다. 해결책 중 하나는 소맥주 또는 스몰 비어였습니다. 이는 곡물과 호브로 만든 약한 알코올 음료였습니다. 정확한 알코올 함량은 1에서 2% 정도였으므로 아이들도 마셨습니다. 끓이고 발효시키는 과정 덕분에 음료 속의 물은 끓여져서 병원균이 제거되었습니다. 게다가 힘든 육체 작업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칼로리와 미네랄을 포함했습니다. 양조업은 주로 도시에서 발달했지만 모든 마을에는 소박한 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독한 맥주를 끓인 후에는 남은 메가와 몰트를 소맥주의 또 다른 배치에 사용했습니다. 농민들은 하루에 몇 머그를 마셨는데 특히 수확 시기에 그랬습니다. 음료는 저렴했습니다. 홉을 사용할 수 있다면 스스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홉 대신 쑥이나 생울타리의 허브도 사용되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스토브 위에서 전통적인 독한 메도바인을 데웠지만 농민들은 들판에서 일할 때 수분을 보충하는 약한 맥주로 충분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꿀, 허브, 베리로 맛을 내어 필요한 맛의 다양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음료 준비에서 꿀벌과 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것들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기록들은 이러한 일반화를 반박합니다. 샘과 우물의 깨끗한 물은 소중히 여겨졌고 마을에서는 우물을 파고 샘을 신성한 것으로 숭배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가을의 물이 요리와 음용에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가라앉히거나 끓였을 뿐입니다. 소맥주는 안전성과 맛 때문에 인기가 있었지만 그 양조에는 곡물과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식사 중이나 들판에서 일할 때만 마셨고 일상적인 수분 공급은 물이나 버터밀크에서 나왔습니다. 소맥주는 또한 여러 버전으로 존재했습니다. 독한 맥주를 끓인 후에는
폐기물 몰트와 메가를 또 다른 배치에 사용했습니다.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배치는 0점에서 2%의 알코올만을 가지고 있었고 차갑게 해서 아침 식사로 마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히솝이나 주니퍼 같은 허브를 추가해서 맛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았습니다. 맥주는 항아리와 린넨 자루에 보관되어 들판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농노들은 맥주에서도 11조를 지불했습니다. 상업 물품으로 여겨져서 과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족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양조하고 나머지는 이웃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들었듯이 꿀은 자주 사용되는 감미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농민들의 또 다른 기법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우리가 꿀벌 제품을 사치품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세에는 꿀벌이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꿀은 음료와 음식의 주요 감미료였습니다. 양봉가들은 속이 빈 줄기, 집 또는 엮은가지로 벌통을 만들었습니다. 13세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양봉은 너무 중요해서 수도원들이 광범위한 양봉장을 설립했습니다. 촛불용 밀랍과 지역 시장용 꿀을 생산했습니다. 꿀은 맥주, 죽, 구운 고기의 맛을 내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존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과일이나 향신료 조각을 꿀에 부어서 변질을 막았습니다. 밀랍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교회 의식에는 촛불이 필요했고 그 제작은 꿀벌에 의존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밀랍을 동물성 지방과 섞어서 가정용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꿀벌은 또한 방부 성질로 알려진 프로폴리스를 생산했고 이는 상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의사와 일반인들 모두 꿀을 연고와 찜질의 성분으로 사용했습니다. 허브와 결합하면 치유를 촉진했습니다. 일부 요리법에서는 꿀을 식초와 섞어서 고기 보존에 적합한 메도바인을 만들었습니다. 양봉 작업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벌통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꿀을 모으며 동시에 겨울을 위해 꿀벌들에게 충분한 저장품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꿀벌 기르기는 또 다른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수분. 덕분에 농민들의 정원이 더 생산적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자연의 모든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꿀과 밀랍이 다른 기법들과 얽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밀랍 없이는 불빛이 없었고 꿀 없이는 포티지가 훨씬 더 시큼했을 것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허브를 통해 어떻게 건강을 돌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봉의 중요성은 8세기 샤를마뉴 대제가 모든 황실 영지에서 꿀벌을 기르도록 명령했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꿀은 사치품이 아니라 전략적 원료였습니다. 맥주 제조, 베이킹, 의학에 필요한 감미료였습니다. 벌통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돔 모양의 집, 스케프스로 밀랍빛이 삽입되었고 잘라서 휴대용 벌통으로 변환된 나무의 속이 빈 줄기였습니다. 꿀벌이 비로 산만해지지 않도록 벌통은 해클스라고 불리는 엮은가지 바구니로 덮였습니다. 양봉가들은 보호복이 없었고 단지 린넨 모자와 장갑만 있었습니다. 원고의 그림들은 그들이 종종 꿀벌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꿀수집은 거친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경우에 양봉가들은 벌통에서 황을 태워 꿀벌을 죽이고 모든 밀랍과 꿀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꿀벌을 죽이지 않고 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액해방들, 벌통 아래 추가된 고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밀랍은 꿀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교회 의식, 인장, 회화용 물감, 심지어 금속 주조용 형틀과 접착제 제작에도 필요했습니다. 귀족들과 수도원들은 밀랍과 꿀을 거래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꿀벌은 경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부 연대기는 심지어 포위전 중에 벌통이 방어 무기로 적 병사들에게 던져졌다고 기술합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꿀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꿀벌 없이는 포티지에서 촛불까지 많은 다른 기법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대적인 약국도 의사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중세 농민은 약용 식물과 조상들의 지식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당시 의학 이론은 네 가지 체액, 혈액, 저맥, 담즙, 흑담즙과 그에 따른 열, 차가움, 건조, 습함의 성질에 대한 학설에 기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브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세이지나 히솝은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민트와 카모마일은 차갑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기침이 있으면 백리향, 질경이, 히솝의 달임을 끓여 주었습니다. 관절 통증에는 세이지, 파슬리, 올리브 오일의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허브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식물, 그 사용법, 수집 시기를 기술한 허브 도감을 썼습니다. 보존된 요리법 중 하나는 회향씨와 민트를 와인에 끓여서 소화 문제가 있을 때 이 음료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와인은 운반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알코올이 허브에서 유효 성분을 우려낼 수 있었고, 게다가 물보다 안전했습니다. 상처에는 질경이 꿀, 지방의 찜질을 붙였고, 화상에는 금잔화, 연고를 발랐습니다. 일부 방법들이 미신에 기반했지만 많은 것들이 식물의 화학적 효과에 실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초사들은 또한 많은 식물이 여러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요리나 벌레에 대한 보호로도. 이것이 우리를 가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또 다른 기법으로 이끕니다. 바닥에 뿌리는 허브인 스트루잉 허브입니다. 중세 식물학의 흥미로운 측면은 소위 서명학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질병에 적합한지 시각적 단서로 식물을 표시했다고 믿었습니다. 심장 모양의 잎은 심장을 치료하고 눈을 닮은 꽃은 시력을 치료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신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선택된 일부 식물들은 실제로 유효 성분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를 닮은 잎을 가진 지의류인 폐초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허브 도감에서 식물들은 식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시적으로도 기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토플은 출혈을 멈추는 능력 때문에 노즈블리드라고 불렸고, 세이지는 강화 효과 때문에 구원이라고 불렸습니다. 실무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소위 약초 여성들 또는 찬닝 위맨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식물을 인식하고 말리고 연고를 만들고 다림을 끓이는 것을 배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전염병이 발생할 때, 또는 농민이 다쳤을 때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마법의 경계에 닿았기 때문에 교회 당국들 사이에서 의심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조언 없이는 많은 가족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브 활용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이지와 로즈마리는 포티지의 맛을 개선했고, 라벤더와 레몬밤은 비계에 넣어져서 평온을 가져다 주었으며, 메도우 스위트는 쓴맛과 진통 성질 때문에
맥주에 추가되었습니다. 허브의 전체 생태계는 이렇게 의학, 요리, 의식을 연결했습니다. 가난한 거주지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바닥은 습기와 더러움을 흡수하는 갈대나 집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간이 연기와 동물 배설물 냄새만 나지 않도록 주부들은 바닥에 향기로운 허브를 뿌렸습니다. 이 관습은 이미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마른 허브, 꽃, 향기로운 잎사귀에 혼합물이 즙과 섞여서 걸을 때마다 향기를 풀어내고 벌레를 쫓아냈습니다. 스트로잉 허브스는 향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카속, 멘타의 식물들, 특히 루타와 페니로열은 벼룩과 진드기를 쫓아냈습니다. 삼나무나 주니퍼 칩은 좀을 쫓아냈고 유칼립투스 잎이, 침엽수 잎, 세이지, 향기로운 제라늄, 로즈마리, 바질, 전나무와 월계수 잎은 벌레를 죽이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니퍼, 카모마일, 라벤더, 레몬 껍질, 레몬밤, 오렌지 껍질, 오레가노, 타임, 마룰라는 인기 있는 방충제에 속했습니다. 중세 오두막의 바닥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덜 위생적이었습니다. 바닥을 덮은 집과 갈대는 연중 몇 번만 교체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술서에는 퇴적물 사이에 쓰레기, 음식 찌꺼기, 잡초, 벼룩이 쌓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윙 허브스는 또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가리는 것, 바닥에는 걸을 때 향기를 풀어내는 잘게 부순 잎사귀와 꽃들이 뿌려졌습니다. 한 가지 관행은 검프리를 쑥과 함께 부수고 방의 구석에 뿌려서 쥐를 쫓아내라고 권했습니다. 허브의 종류는 정말 풍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열하려면 전체 허브 도감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것들 중에는 세이지, 루타, 라벤더, 타임, 마조람, 신선한 바질, 히솝, 레몬밤, 머글워트, 회향, 토플, 장미꽃잎, 뿌리 껍질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이 감당할 수 있다면 계피와 정향 같은 이국적인 재료도 혼합물에 추가되었습니다. 때로는 허브들이 매트리스 아래나 직물 주머니에 저장되어 침구를 향기롭게 했습니다. 스트링 허브스는 이렇게 가정위생을 식물학적 예술과 연결했고 오두막에서의 삶을 더 견딜만하게 만드는 작은 기쁨에 속했습니다. 벌레에 대한 보호 외에도 일부 허브들은 소독과 방부 효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짚에 말린 허브를 추가하는 것은 곰팡이와 박테리아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부들은 또한 카펫 아래 뿌리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옷장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혼합물을 고안했습니다. 그런 접근법은 사치로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생과 건강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기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농민들이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또 다른 권리와 의무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산림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세 풍경의 대부분이 왕이나 귀족들에게 속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판락의 권리였습니다. 가을에 돼지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도토리와 너도밤나무 열매로 살찌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에스토버, 즉 숲에서 연료용 나무를 모을 권리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른 가지, 장아지, 하층 식생을 포함했습니다. 1297년의 산림 헌장은 자유민들에게 나무 모으기 에스토버, 가축 방목, 아지스먼트,
연료용 2탄 채취 툴벨이 가능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제한되었습니다. 건강한 나무를 베거나 야생동물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지침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보테가 구별되었습니다. 하우스 보테와 헤이 보테. 캬블리시는 폭풍에 떨어진 가지들을 모아서 연료로 사용할 권리였습니다. 하우스 보테는 농노들이 집 수리를 위해 일정량의 나무를 가져갈 수 있게 했고, 하이 보테는 울타리 수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산림감독관의 감시해 있었고, 남용은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오래된 문서에 언급된 다른 권리들에는 과일과 버섯 수집, 개인 소비를 위한 가을에서 물고기 잡기, 2탄 채취 가능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종종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흉작 시에 사람들은 돼지를 숲에 풀어놓아서 스스로 음식을 찾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한 곡물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할 때는 마른 가지들을 모아서 다발로 묶었습니다. 2탄은 숲이 적은 지역에서 중요한 연료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 산림 관리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속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나게에 대해 언급한 후 농민 돼지와 도토리의 세계로 더 자세히 여행해 보겠습니다. 중세 산림 권리는 미묘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판나게와 에토벌 외에도 목적에 따라 나뉘는 보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우스 보테는 집 건설을 위한 나무를 가져갈 수 있게 했고, 플라우 보테는 쟁기 수리를 위한 것, 하이 보테는 울타리를 위한 것, 파이어봇은 연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허가증들은 토지 크기에 따라 할당되었고, 농노들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헌장에는 난방을 위한 2탄 수집 권리, 터바리와 물고기 잡기나 갈대 수집을 위한 가을 이용 권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산림관리인의 감독해 이루어졌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을 받거나 권리를 잃었습니다. 자유와 책임 사이에 바로 이러한 균형이 숲이 재생되고 수세기 동안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돼지는 농민들에게 고기, 지방, 가죽의 귀중한 원천이었습니다. 1년의 대부분을 마을에서 돌아다니며 부엌 찌꺼기부터 숲의 새싹까지 발견한 것을 먹었습니다. 가을에는 판나게 시즌이 왔습니다. 숲의 하층 식생이 도토리, 너도밤나무 열매, 가시나무 열매, 마가목 열매로 가득 찼습니다. 중세 기록에 따르면 왕실숲에 돼지를 데려갈 수 있는 판나게 권리가 헌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 규정은 돼지들이 성십자가 축일과 성 마르틴 날 사이 40일 동안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돼지들은 이 씨앗들을 잘 소화했지만 녹색 도토리는 가축과 인간에게 독성이 있었습니다. 도토리로 돼지 살찌우기는 겨울 식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월에 돼지들이 도축되었고 훈제 돼지고기는 겨울 동안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돼지의 모든 지방은 끓여져서 요리용 지방으로 또는 버터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도토리 가루도 빻아져서 곡물과 섞여서 기근 시기에 빵을 구웠습니다. 11월 작업을 보면 농민들이 돼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도토리와 견과류를 모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년의 나머지 기간에는 돼지들이 길과 마당을 따라 찌꺼기를 모았으므로 그들의 사육은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토리는 돼지들에게 별미뿐만 아니라 영양 폭탄이기도 했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고기의 품질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가을에 충분한 도토리를 먹은 돼지가 더 많은 베이컨, 라드, 부드러운 고기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팥나개에 대한 고대 영어 용어 at acorn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시사합니다. 법적 틀의 일부는 팥나개가 40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9월 14일 성십자가 축일부터 11월 11일 성 마르틴 날까지 이 날들 후에는 돼지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숲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팥나개 기간 동안 목동들은 돼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도토리 수집도 돌봤습니다. 부순 도토리는 가루로 빻아져서 곡물과 섞이고 그것으로 빵을 구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지만 기근 시기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팥나개는 동시에 사회적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숲에 모여서 자신들의 돼지를 지키고 이야기하고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힘든 겨울 기간 전의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자라는 열매의 더 넓은 수집을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도. 수확에서 나온 저장품이 줄어들고 다음 수확이 멀어졌을 때 농민들은 숲과 생울타리를 자연식료품 저장실로 돌렸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작년의 저장품이 이미 거의 소진되었지만 곡물은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달력에 따르면 바로 그때 야생 과일과 허브 수집이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를 모으고 야생 사과나무와 자두를 땄습니다. 들판 가장자리에는 쐐기풀, 민들레, 곰마늘이 자랐는데 이들은 포티지에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은 또 다른 풍요로움을 가져왔습니다. 도토리, 너도밤나무 열매, 개암, 로즈힙. 이 수확의 일부는 돼지들에게 갔고 나머지는 말리거나 케이크에 사용되었습니다. 들판에는 양배추, 케일, 순무가 남겨졌는데 때로는 단순히 지프로 덮고 겨울까지 땅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농민들은 또한 오늘날 케일이나 콜라비라고 부르는 콜스워트의 뿌리와 잎을 모아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얻었습니다. 11월에는 추가로 바구니 짜기와 그물 제작용 갈대와 버드나무를 모았습니다. 자유롭게 자라는 식물 수집은 식단을 보완하고 중요한 다양성을 제공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를 통해 비타민C와 A를 섭취하여 괴혈병을 예방했습니다. 수집은 또한 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쫓고 즐거움을 얻고 식용과 독성 식물을 구별하는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규칙 중 하나는 연료로 살아있는 나무를 자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가지와 장아지만 모았습니다. 이러한 주의는 숲을 보호하고 자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민들에게 음식의 원천뿐만 아니라 방어이기도 했던 생울타리에 이릅니다. 자유롭게 자라는 식물 수집은 응급 전략만이 아니었습니다. 봄의 도래를 환영하는 전통적인 의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봄에는 소위 스프링 토닉스, 민들레, 수영, 쐐기풀, 밤양 같은 어린 이피들이 모여졌는데 이들은 겨울 후에 몸에 비타민을 공급했습니다. 이 허브들은 샐러드, 포티지에 추가되었고 차로 마시기 위해 말려지기도 했습니다. 노파들은 첫 번째 쐐기풀 한 움큼은
겨울병을 쫓아내기 위해 왼손으로 뜯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봄에는 또한 시럽과 가벼운 와인 제조를 위해 엘더베리 꽃도 모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수집은 가난의 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기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원에서 뛰어다니고 화환을 만들면서 동시에 어떤 식물이 식용이고 어떤 것이 독성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과일을 주었던 같은 생울타리가 겨울에 연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중세 농민의 세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생울타리로 뒤덮인 영국 풍경을 상상한다면 중세 농업 풍경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가까울 것입니다. 생울타리는 열린 들판의 일항을 따라 구획과 목초지를 경계짓고 교구를 분리하고 마당을 보호하며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15세기의 생울타리는 쇠기풀, 산사나무, 가시나무, 기타 관목들로 심어졌습니다. 종종 식물들이 근처 숲에서 가져와졌습니다. 16세기에 기후가 추워지고 나무가 귀해졌을 때 생울타리는 귀중한 연료 공급원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산림 자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허가 없이 가지를 꺾은 사람은 온 일요일 오후를 기둥에서 보내고 채찍질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생울타리를 이용해서 탄닌, 양사료용, 잎사귀, 관목 열매를 얻었습니다. 봄에는 생울타리에서 곶마늘, 번행초, 산사나무, 장미 열매 같은 많은 어린 새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싹들은 긴 겨울 후 첫 번째 채소를 제공했습니다. 중세 후기에는 생울타리 설치 기법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줄기와 가지들을 부분적으로 자르고 구부리고 수평 울타리로 엮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울타리는 가축이 통과할 수 없었고 동시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계속 자라고 울창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농민들은 지속적인 감시 없이 양과 소를 목초지에 둘 수 있었고 절약된 시간을 다른 일에 쓸 수 있었습니다. 생울타리는 또한 곤충, 새, 소동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서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쫓기는 도둑이 생울타리에 숨었을 때 그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대기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 귀중한 재산을 파괴한 것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이제 마을들의 또 다른 공통 요소인 공동화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울타리의 구조를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이 단순한 관목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형적인 생울타리는 산사나무, 엘더베리, 가시나무, 개암나무, 물풀의나무, 참나무가 가장 흔한 일련의 나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분자를 끌어들이는 들꽃, 풀, 허브의 혼합물이 자랐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생울타리가 낮은 둑에 심어지고 도랑이나 돌담이 함께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연 장벽으로 기능했습니다. 관목 위로 자라는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하고 토양을 안정시켰으며 그들의 잎은 동물들의 사료 역할을 했습니다. 생울타리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하며 소동물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레잉이라는 공예 기술은 가지들을 구부리고 엮어서 견고한 벽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기법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졌고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영국 남서부에서는 개암나무와 단풍나무의 길고 곧은 막대를 사용했고 켄트에서는 가지들을 비스듬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제대로 조성된 생울타리는 세대를 거쳐 살아 있었습니다. 8에서 10년마다 다시 정리되어
헐거워지지 않게 했습니다. 울타리를 돌보지 않으면 나무들이 늙어가고 가지들이 헐거워지며 울타리가 기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정기적으로 오래된 새싹들을 잘라내고 연료나 바구니와 울타리 짜기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빵은 기본 식품이었고 그 굽기는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집 지붕 아래 자신들만의 작은 화덕에서 불을 떼면 불꽃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봉건 영주들은 큰 돌 화덕을 짓고 소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지역에서 이를 포르바날, 영주 화덕이라고 부릅니다. 농노들은 집에 큰 화덕을 지을 수 없었으므로 공동 화덕에서 빵을 굽고 그에 대해 작은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빵 일부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빽빽하게 모인 오두막들에서 화재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화덕들은 전체 공동체의 빵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컸고 그들의 가열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정해진 날에 집에서 준비한 반죽을 가져와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수수료는 종종 귀족의 금고로 갔지만 동시에 화덕이 유지되고 수리될 수 있게 했습니다. 농민들이 때로는 영주의 독점에 화를 냈지만 실용적 이익은 명백했습니다. 화재가 적고 한 번의 굽기당 연료 소비가 적었습니다. 공동 굽기는 또한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요리법을 공유하고 호밀과 밀가루의 비율에 대해 토론하거나 반죽이 얼마나 오래 발효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여성들은 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화덕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건조나 도자기 굽기에 이러한 협력은 공유 재산이 얼마나 중요했고 농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박한 집들에서 어떻게 불을 밝혔는지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4세기 프랑스 마을 우르발에 보존된 영주 화덕의 가장 아름다운 예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의 돌 건물은 단순한 빵집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화덕 위에는 가열과 굽기 계획을 담당했던 제빵사 포르니에를 위한 아파트가 있었고 그 위에는 고기와 비료로 사용되는 분뇨를 위해 비둘기를 기르는 비둘기 집 피건니엘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곡물이나 완성된 빵으로 바날리 틴드를 지불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귀족이 건물 유지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그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화덕은 또한 마을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굽기 중에 가족들이 모여서 소식을 주고받고 결혼을 논의하며 무거운 쟁반들을 서로 도왔습니다. 화덕에서는 빵뿐만 아니라 케이크, 구운 고기도 구워지고 허브가 말려지며 맥주 제조용 통들이 데워졌습니다. 제빵사는 불을 관리하고 적절한 온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화덕 근처에서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곳이 넓은 주변에서 유일한 열과 빛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덕이 화재 위험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사회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해가 지면 중세 오두막에는 빛의 원천이 거의 없었습니다. 밀랍 촛불은 비쌌고 교회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러쉬라이츠, 갈대로 만든 간단한 등불에 의존했습니다. 갈대 줄기는 여름이나 가을에 모아져서 피스가 함께 유지되도록 얇은 외피 부분을 남겨두고 조심스럽게 벗겨졌습니다. 그 후 말린 줄기들을 녹인 동물성 지방이나 라드에 담갔는데
가급적 양의 것이 좋았고, 일부는 빛이 더 오래 지속되도록 약간의 밀랍을 추가했습니다. 라쉬라이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세기 동안 일반적인 빛의 원천이었습니다. 거의 무료였습니다. 습지에 갈대와 부엌에 폐기물 지방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2인치 러쉬라이트 하나는 10에서 15분 동안 탔고, 더 긴 갈대는 거의 1시간까지 탔습니다. 빛은 소박하고 깜박거렸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읽고 찢어진 옷을 꿰매거나 맥주를 따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러쉬라이트 홀더는 간단한 나무 쐐기나 줄기를 옆에서 잡아서 불꽃이 커지지 않게 하는 금속 스탠드일 수 있었습니다. 러쉬라이트스가 가장 접근하기 쉬웠지만 다른 빛의 원천들도 존재했습니다. 소나 양의 지방에서 얻은 라드를 녹여서 심지를 반복적으로 담그면 텔로 캔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촛불들은 러쉬라이트보다 오래 탔지만 강한 냄새와 연기를 내뿜어서 잘 환기되는 공간에서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더 부유한 가정이나 수도원들은 밝은 빛과 좋은 향기를 내는 밀랍 촛불을 사용했지만 그 가격은 높아서 종종 교회 의식이나 축제를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생선 기름이나 아마씨 기름을 채우고 떠다니는 심지를 넣은 기름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램프들은 일정한 빛을 주었지만 기름은 귀해서 주로 수공예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각 원천은 장단점이 있었고 농민들은 필요에 따라 조합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고 낮이 길어지며 화덕의 불이 다시 가족 생활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는 우리에게 생존의 또 다른 측면, 적절한 옷차림과 겨울에 공유된 따뜻함을 상기시킵니다. 러쉬라이트 외에도 라드로 만든 촛불, 텔로 캔들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심지를 뜨거운 지방에 반복적으로 담가서 굳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오래 탔지만 그을음을 내고 자극적인 냄새를 발산했습니다. 꿀과 밀랍 촛불은 사치품이었습니다. 밝게 타고 향기가 났지만 수도원에서 만들어져서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농민들은 때때로 축제나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 촛불을 사치로 즐겼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여기서도 협력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 중 누군가가 다시 녹일 수 있는 여분의 밀랍 조각들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명이 겨울밤의 유일한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겹의 옷과 이웃들의 근접성이 따뜻함을 담당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세의 겨울을 견디는 것은 추위, 굶주림, 질병을 견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옷의 층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은 땀을 배출하는 린넨 셔츠였습니다. 그 위에 울 튜닉, 바지, 치마를 입었습니다. 밤에는 양가죽이나 오래된 담요로 만든 망토를 추가했고 가족이 감당할 수 있다면 때로는 모피 가장자리도 추가했습니다. 남녀 모두 모자, 장갑, 두꺼운 양말을 신었고 아이들은 몇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한 치수 큰 코트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기법은 천공유였습니다. 오두막은 종종 난방이 되는 유일한 방이었고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들이 함께 잤습니다. 밤에는 불이 탔고 그 위에는 역시 열을 내는 포티지가 든 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큰 가족이나 이웃들이 모였을 때 더 많은 천이 만들어져서 추운 밤을 견디기가 더 쉬웠습니다. 겨울 기간은 또한 사회적 의식을 가져왔습니다. 12월의 도축,
겨울 잔치, 즐거운 춤들이 우울함을 쫓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겨울 기간에 옷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은 뜨거운 물과 재에서 정기적으로 빨아서 기생충을 제거한 린넨 셔츠였습니다. 그 위에 울 튜닉, 치마, 바지를 겹겹이 입었습니다. 양모는 젖어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상당히 가벼웠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농민들은 귀를 보호하는 펠트 모자와 후드를 쓰고 손에는 양가죽 장갑을 꼈습니다. 가장 혹독할 때는 털이 안쪽을 향하도록 양가죽으로 만든 짧은 재킷을 뒤집어 입어서 단열했습니다. 신발은 지피나 말린 이끼로 채운 가죽 부츠였습니다. 들판에서 일할 때는 때로 나무신을 신기도 했는데 유지하기 쉽고 습한 조건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중세 생활 방식의 흥미로운 부산물은 화덕의 연기가 옷에 스며들어서 자연 탈취제와 소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린넨과 울 직물은 향기를 흡수했지만 불에 던져진 연기와 허브의 정수는 땀 냄새를 중화시키고 벌레를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일할 때 농민들은 보통 한 겹까지 벗어서 과열되지 않게 했고 하루 끝에 추가 옷들을 입었습니다. 층을 쌓는 것은 또한 실용적이었습니다. 날씨가 바뀌면 튜닉을 추가하거나 벗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이 한 담요 아래 서로 가까이 종종 동물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따뜻함은 심리적이고 물리적 효과를 가졌습니다.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생존이 공동과제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농민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나무 저장품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빌려주었고, 맥주가 더 많은 사람은 베이컨 조각과 교환해서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조부모에게 기대어 옛 전설을 들었습니다. 불 옆에 앉아서 바구니를 짜고 도구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물질적 기법뿐만 아니라 연대 덕분에도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봄이 마침내 왔을 때 그들의 경험과 배운 기술이 이번에도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후에 우리는 중세 농민들이 운명의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가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생존 기법들, 음식 건조부터 포티지와 글리닝, 판나게, 꿀, 허브, 스티링 허브스, 산림 관리, 생울타리, 공동화덕, 러쉬라이트, 옷의 층 쌓기까지는 재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각 방법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린 고기는 벌레에 대항하는 허브가 필요했고, 꿀은 들판 작업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했으며, 양봉은 긴 겨울 저녁을 밝히는 촛불 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생울타리는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라 과일과 연료의 원천이기도 했고, 뿌리 저장고는 맥주와 양배추를 보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조건에서의 생존이 협력과 공유된 지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통적 관행들은 오늘날의 세계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발효, 집에서 만든 시럽, 허브차로 돌아가고 있고, 양봉은 다시 인기 있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정원과 공유 부엌은 공동화덕의 원칙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오래된 건조 기법, 연료 절약 또는 생울타리의 생물 다양성 활용이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중세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각 세대가 불확실성에 맞서는
검증된 방법들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기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정 발효, 과일 건조, 퍼머컬처, 사회적 기업업 같은 현재의 많은 트렌드들은 우리 조상들의 관행을 이어받습니다. 공동체 정원에서 공공도서관까지 공유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영주 화덕과 같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들의 들판을 보호했던 생울타리는 오늘날 물을 보유하고 탄소를 포집하며 곤충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허브, 맥주, 꿀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학 살충제, 산업식품에 대한 의존, 생물 다양성 상실 같은 현대적 도전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법도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건조는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했지만 허브와 소금이 필요했습니다. 뿌리 저장고는 저장품을 보호했지만 땅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판나개는 돼지를 먹였지만 숲을 보호하는 법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복합적 시스템은 과거의 생존이 협력, 자연에 대한 존중, 창의성에 기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철학에 적어도 일부를 일상생활로 옮길 수 있다면 미래의 위기에 훨씬 더 준비된 상태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로의 여행은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의 호기심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법들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이웃들과 공유하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저를 지원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과거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주었고 평범한 빵 조각이나 생울타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에게는 동기부여입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잊혀진 생존 기법들을 되살리고 아마도 세상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